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큰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2030이 여기에서 그렇죠. 꽂혀있는 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일단은 뭐 사회적 현상인 것 네.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뭐 취업 자체도 어렵고 네. 뭐 취업을 해도 뭐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집 한 채 살 돈 마련하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또 한 면에서는 기성세대를 봤을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뭐 투기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관심도 덜하게 되고 네. 내가 과연 이 노동을 해서 잘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의 비전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거에 꽂히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가게 되고 어찌 보면은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이렇다 보는데 청년들이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사회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디서 계속 몇 억을 벌었네 이러는 건데 나는 당장 비정규직 취업하면 월급이 최저임금인데 이런 사회에서 비트코인 하지 말라고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것도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과거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은행 이자율이 높아서 네. 이자율로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던가 혹은 부동산을 못 살 경우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게 그렇죠. 가능했습니다. 사실 그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이 내가 20, 30대 열심히 일을 해서 결혼할 때는 모아둔 돈하고 대출을 조금 받아서 부동산을 사야지 이게 가능했는데 네. 수도권에서는 이제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몇십 년을 일을 해도 부동산을 보유를 못하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방법은 코인밖에 없다. 주식은 뭐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또 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하니까 코인 열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일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네. 일해서 뭐 하나 그런 걸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직장 가서도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진급을 하든 뭐 성과를 네. 내든 이런 것보다 직장 가서도 언제 오르나 이러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이게 네. 왜냐면 내가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치나 이런 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박치고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소문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네. 계속 있다 보니까 정말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이거 봤을 때는. 네. 뭐 평생을 내가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소득권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거는 이제 젊은 불가능해졌죠. 세대는 네. 불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저도 걱정되는 게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가상화폐는 장마감이 아예 없다고 네, 없습니다. 제가 예, 예.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주린인데 저도 초반에는 정말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다가 신호등에 빨간색 파란색만 봐도 기분이 생길 정도로 일을 저녁 때 보면 왠지 그거에 등락이 가슴이 이렇게 네. 막 올락날락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예 장마감이 없다라면 내 일상 전반에 영향을 혹시라도 네.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맞죠, 예. 그런 우려가 들고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 목표의식이 네. 정말 내가 뚜렷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난 파이어족이 되겠다라는 이 사람들이라면 더 크게 내 삶, 내 생활, 내 정말 사고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네.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영끌을 한다는 게 그쵸.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유자금으로 하는 거는 뭐 괜찮겠지만 무리하게 뭐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 좀 위험해질 것 같은데 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냥 파산 신청하면 되지 뭐 망하면 회생 신청하면 되지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사실 그 원인을 불문하고 IMF 이전에는 파산과 회생이 대부분 다 인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근데 IMF 이후에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이 빚을 내서 다 흥청망청 쓰고 난 다음에 파산 신청이나 회생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법원에서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나이 20, 30대 청년들이 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 잘 안 해줘요. 어지간한 빚으로는 그냥 벌어서 갚으라 그래가지고 회생 신청을 하면 회생이 줄어들긴 하는데 그것도 그 뭐 주변 뭐 부모님들이나 주변인들 재산이 있으면 회생도 또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빚을 끌어다 쓰고 하고 안 되면 파산해야지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오산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에서는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세대에 대한 파산이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욜로족도 있었잖아요. 네. 정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그렇죠. 살다 가자. 뭐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이거보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충분히 누리면서 살자라는 욜로족들이 많았는데 정말 그 영끌이라는 게 내 미래를 위한 어떤 뭐 한 거라면은 가능하지만 그 수위를 넘어서 영혼을 걸어 정말 뭐 대출을 받고 뭐 네. 제2의 금융권에서든 뭐 이렇게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돼버리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 시장에 내가 어떤
내 주도적으로 뭔가 내 삶을 개척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의 노예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국내 금융당국은 이 암호화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2일에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다 이러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필요는 없다, 보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은성수의 난이라고 좀 네.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저희 보세요? 코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2018년 아. 박상기의 난이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강력한 규제를 발표해가지고 네. 하루 만에 뭐 대표적인 코인이 비트코인이 1천만 원씩 하락하고 그러다가 지금 2년이 지나면 다시 오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은성수의 난이라고 해서 네. 다시 또 이제 강력하게 규제를 얘기하니까 또 하락세를 좀 보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자살 사례 있잖아요. 네. 이것이 은성수 위원장 발언하고 다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박상기의 난이라는 2018년 1월 달에도 부산에서 또 한 청년이 또 자살을 했어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세계적인 화폐 시장의 변동 흐름을 볼 때 가상화폐나 디지털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의문이고요. 정부의 또 모순이 그 화폐로 인정을 안 한다면서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겠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또 검찰이 2018년 5월에 비트코인을 개당 140만 원에 압수했어요. 불법 자금을. 마침 박상기 난이 있고 나서 가격이 확 떨어졌을 때 그거를 몰수를 했는데 그게 2억 7천만 원어치 몰수를 했는데 그게 올해 4월 달에 개당 6,400만 원. 그러니까 140만 원이 6,400만 원 되고 2억 건짜리가 120억이 돼서 46배를 벌어서 팔아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렇게 수익을 얻고 있는데 네. 국민들에게 그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가상화폐 제도화가 혹시라도 투자를 부추기게 될까봐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정부 차원에서의 입장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다고 방치하게 방치하기도 안 되면 되고.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서 이걸 투기가 아닌 투자로 전환될 네. 수 있는 어떤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그 가상화폐는 현실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상화폐가 네. 저도 저희가 투기냐 투자냐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저장 가치만 있다고 하면 좀 투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교환 가치가 있어요. 이미 해외의 주요 도시에서는 가상화폐 근데 너무 많거든요. 가상화폐가 뭐 그 100몇십 개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1000개가 넘어간다 여기까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1000개가 넘어가는 대표적인 가상화폐가 비트코인 같은 게 네.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에서는 이제 물건을 사던가 뭐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게 법률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하던가 이렇게 이미 규제적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이미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교환 가치를 어떻게 어떤 시스템에서 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뭐 한 개에 5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 뭐 예를 들어서 주차권을 낼 때 0.000001을 내는 거예요, 비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교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성립돼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이거를 무조건 규제하고 반대하면 자칫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서 뒤처질 수가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교환 가치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하고 관련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부터 시켜가지고 다양한 좀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특히나 또 지금의 이슈는 지금 2030들의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그렇죠. 나온 네. 거니까요. 그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